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마식령 스키장에 갔던 우리 선수단이 북한 선수들과 함께 오늘 우리나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어제 마식령 스키장으로 출발하기 2시간 전까지는 모든 게 안개 속이었었다고 하죠. 항공기로 북한에 가는 것이 미국에 의한 대북제재 위반이 되느냐, 바로 이 여부 때문에 그런데요. 미국은 이번 한 번은 예외로 인정하기로 한 모양입니다. 하지만 이런 미국의 입장이 결코 대북 태도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빅터 차 교수의 주한미국 대사 지명이 철회된 것을 봐도 그런데요. 빅터 차 교수는 대북 강경파로 알려진 인물이죠. 그래서 나오는 분석이 아마도 트럼프 행정부는 더 강경한 인물을 찾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창 이후가 더 걱정스럽고 고민되는 겁니다. 자, 국내적으로도 좀 일들이 있었죠. 어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습니다. 3대 정치개혁이라는 화두와 함께 노사정위와는 별도로 사회적 연대위원회를 꾸리자는 제안을 했는데요. 오늘 일부에서 정의찬, 노회찬 원내대표와 함께 이 문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신당 당명이 결정이 됩니다. 당초 국민의당과 민주당이 함께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했던 분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잠시 후 2부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전 원내대표 만나보겠습니다. 또 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첫 번째 국정연설이 있었죠. 북핵이 곧 미 본토를 위협할 것이고 최고의 압박을 계속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보호무역주의도 재차 강조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오늘 3부에서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2월 1일, 2월 첫날이네요. 목요일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먼저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백병규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방금 말씀드렸는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연설을 통해서 북한 핵미사일이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 최대의 압박 정책을 계속하겠다, 지금 이런 입장을 밝혔죠. 그렇습니다. 어제 연설에서는 당초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것처럼 이 북한에 대해서 깜짝 놀랄 만한 새로운 언급은 없었습니다. 제가 좀 놀라려고 봤거든요. 그렇죠. 근데 언제 놀라나 계속 봤는데 놀랄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게요. 네. 군사 옵션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있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관측도 있었지만 이런 언급은 없었고요. 또 고강도의 대북 표현이 새로 등장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양보 없는 대북 강경 기조를 확인을 했는데요. 트럼프 미 대통령 북한을 이란, 쿠바 등과 함께 적으로 규정을 했고요. 이 최고의 대북 압박을 통한 비핵화 의지를 강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무모한 핵무기 추구가 우리의 본토를 위협할 수 있다면서 우리를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넣었던 과거 행정부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특히 이제 현실 안주와 양보는 침략과 도발을 불러올 뿐이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트럼프 미 대통령 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 이 남북 대화 국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야 될 점이, 제가 오늘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빅터 차 교수 있지 않습니까? 주한 미국 대사 내정을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철회한 이 부분 아니겠어요? 네, 앞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빅터 차 주한 미 대사 내정자는 이 대북 강경론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글쎄요. 그래서 얼마나 더 센 대북 강경론자를 찾는 것이냐, 이제 이런 관측까지 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미국의 아그레망 요청을 한국 정부가 승인까지 한 상태에서 내정을 철회한 것은 정말 아주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그래서 배경이 도대체 뭐냐, 이게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대북 정책과 한미 통상 이슈에서 트럼프 행정부와의 견해차가 결정적인 내정 철회 요인이라는 게 이제 미국 주요 언론들의 이제 분석입니다. 빅터 차 내정자는 지난해 12월 트럼프 행정부 일각에서 북한에 대한 제한적 정밀 타격인 이른바 코피 전략,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우려를 표명을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 한미 그 자유무역 협정을 그 파기할 수 있다고 그 위협하는 전략에 대해서도 그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고 하죠. 어제 이제 그 자신의 그 진명철의 보도가 나온 지 약 4시간 뒤에 그 빅터 차 주한미 대사 그 내정자였죠. 그 워싱턴 포스트에 이제 북한에 대한 그 코피 전략은 미국인에게 그 엄청난 그 리스크라는 그 제목의 이제 그 기고문을 좀 실었는데요. 이 대북 공격은 그 북한의 그 미사일 프로그램을 단지 그 지연시킬 뿐 위협을 막지는 못한다고 이제 그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른바 그 코피 전략은 그 한국 국민은 물론이고 23만 명의 그 주한 미국인 그리고 그 9만 명의 주일 미국인의 그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면서 이 지속적인 그 압박 전략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다. 이제 이런 주장을 폈는데요. 이 빅터 차의 그 주한미 대사 내정 철회에 대해서는 이 빅터 차 부부의 과거 한국에서의 그 투자가 문제가 됐다. 이제 이런 그 분석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코피 전략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 코피라는 게 북한을 코피 터지게 한다 이 얘기죠. 네. 예. 아니 혹시 코피 전략이 무슨 블러드 전략인가 네. 뭐 이렇게 블러드 오브 노이즈 해가지고 노이즈 그렇죠. 해가지고요. 예. 코피를 터뜨리는 그렇습니다. 코를 터뜨리는 그 코피 전략. 밤새 들어온 소식이 또 있습니다. 국가정보원 대북 공작금 10억 원을 빼돌려서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흠집내기 조사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 그리고 김승현 전 국정원 대북 공작국장이 어젯밤에 구속이 됐네요. 맞습니다. 이른바 그 데이비슨 작전이죠. 그리고 또 그 연어 프로젝트 이와 관련해서 이제 그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는데요. 예. 김대중 전 대통령의 그 관련 첩보 활동 명목으로 그 이현동 전 국세청장과 외국 공무원 등에게 그 대북 업무에 사용된 대북 공작금을 그 뒷돈으로 건넨 혐의를 받고 있고요. 또 그 미국 국세청 소속 그 한국계 직원에게 정보 구입비 명목으로 그 거액의 그 돈을 그 전달한 혐의도 이제 받고 있습니다. 노무현 그 전 대통령 측근들이 이른바 그 바다 이야기 관련 그 피의자로부터 이 돈을 받았다는 그 첩보를 확인한다면서 그 필리핀 정부 관계자에게 그 뒷돈을 준 혐의도 좀 사고 있는데요. 이 김승현 전 그 국정원 그 대북 공작국장 이 대북 공작금을 원세훈 전 그 국정원장의 그 개인 사용 목적의 그 호텔 스위트룸을 1년간 임차하는 데 이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의 합당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던 2사 전당대회 이거 취소했죠. 그렇습니다. 그 안철수 그 대표 측은 어제 그 서울 여의도 그 당사에서 그 당무위원회를 열어서 바른정당과의 그 합당 안건 의결을 그 위해서 예정됐던 그 2사 임시 전당대회 소집을 그 취소했습니다. 대신에 그 전 당원 투표에서 합당 여부를 물은 뒤에 중앙위원회에서 이를 그 추인하기로 그 당원을 바꿨습니다. 그 신영원 그 수석 대변인은 그 당무위원회가 그 끝난 뒤에 이 당비 대납 문제와 그 이중 당정 문제로 이사 전당대회는 그 물리적으로 그 소집이 어려워졌다. 이렇게 이제 그 배경을 설명을 했는데요. 오는 5일쯤 그 전당원 투표를 갖고 이 11일 그 중앙위원회 그 추인 과정을 거쳐서 예정대로 13일에 그 통합 전당대회를 이제 그 치르겠다는 구상이라고 하죠. 이에 대해서 그 합당 반대파 안철수 독재라면서 그 크게 반발했습니다. 그 민주평화당 이 창당 추진위원회 그 대변인인 이 장정숙 의원은 이 정당과 당원의 운명을 그 전당대회가 아닌 전당원 투표로 그 날치게 하겠다는 것은 정당법과 그 당원 당규를 위반한 그 원천무효다. 이런 주장을 했죠. 그렇군요. 근데 통합 반대파죠. 국민의당, 민주평화당 창당준비위원회 오늘 각 시도당 창당대회를 연다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 서울과 경기, 광주, 전북, 전남 등 그 5개 지역에서 시도당 그 창당대회를 이제 갖고요. 원래 이제 그 예초 일정은 그 5일이었습니다만은 그 오늘로 좀 앞당겼고요. 오는 6일에 국회의원회관 그 대회의실에서 그 중앙당 이제 창당대회를 열어서 사실상 그 창당 절차를 이제 그 완료할 계획이죠. 참 복잡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갖고서 개헌안에 대한 당론을 확정할 계획이다.
예, 네. 이런 소식도 있죠. 특히 이제 이 개헌의 그 핵심 쟁점인 그 권력구조 개편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주목되고 있는데요. 예. 이 4년 중임제로의 그 개헌을 그 당론으로 그 채택될지 여부가 그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그 지난 그 2주간 그 소속 의원들을 그 상대로 이 개헌과 관련한 구두 및 그 서면 설문조사를 진행을 해왔는데요. 예. 이 당내 조사에서는 그 4년 대통령 중임제 이 지지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이제 그 알려지고 있죠. 예. 어쨌든 어떤 결론이 나든 간에 이게 좀 졸속 결정이 아니기를 바랄 뿐입니다. 네. 예,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집권여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었죠. 새로운 사회적 공론의 장을 조성하자면서 사회적 연대회의를 구성하자 이런 제안을 했는데요. 자, 정의당 노희찬 원내대표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노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 노사정위원회하고는 별도로 새로운 공론제장을 조성하자. 그게 사회적 연대위원회인데요. 일단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이미 그 기존 노사정위원회에 그 참여하고 있던 단체들 중에 일부에서는 그 과거 노사정위원회의 한계를 좀 극복하는 새로운 사회적 연대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제안이 있기 때문에 그 노사정위원회를 넘어서는 그런 새로운 공론회장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바람직은 뭐 하니까 제안을 했겠죠. 근데 이게 자꾸 기구만 이렇게 많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 이런 물론이죠. 기구만 자꾸 이렇게 남발해서는 안 될 일인데. 예. 기왕의 것을 두면서 또 하나 더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예. 그걸 좀 업그레이드한 기구를 만들자는. 변형을 시키자. 아하. 구성원의 합의만 된다면 가능한데 문제는 이제 어제 우원식 원내대표의 제안에 따르면 이 새로운 기구에 국회도 들어가자라는 겁니다. 예. 저는 그 점과 관련해가지고 국회가 좀 더 책임을 진다는 점에서는 바람직하고 취지는 좋지만. 예. 국회가 들어가면 국회에 누가 들어갈 거냐. 국회 여야가 있고 여야가 특히 노동상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극명히 입장이 갈리는데. 예. 오히려 국회에서 입장이 완전히 다른 두 파트너가 새롭게 들어가게 되면은 그 새로운 기구에서의 합의가 더 멀어질지도 모르지 않느냐라는 우려가 있죠. 예, 그렇기 글쎄.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노사정이라고 할 때 정에서 뭐 국회도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만은 집행기구인 정부가 주로 책임지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지금 이 노동시간 단축 문제 이걸 가장 네네. 시급한 현안으로 꼽았는데 물론 문재인 정부도 이거를 최우선으로 꼽고 있는 모양입니다만 이게 지금 노동시간 단축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 그리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문제 사실 이런 것들이 모두 이게 연결되어 있는 문제 아니에요? 예, 그렇죠.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어찌 보면 좀 저소득층에 대한 어떤 배려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 예. 사회적 격차를 줄이는 효과를 낳고자 하는 게 목적이죠. 근데 이 노동시간 단축 이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세 가지 제가 말씀드린 거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본다면 지금 이것이 굉장히 이루어지기 힘든 여건이다라는 게 자영업자들이나 사업하는 분들의 주장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우리 현재 노동시간 자체가 굉장히 비정상적이에요. 맞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긴 노동시간을 수십 년째 유지하고 있는데 이것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맞고요. 예. 우리가 과거에 보면은 토요일 오전 근무까지 포함해서 주 44시간을 갖다가 했을 때도 이걸 2004년도 이게 15년 전이죠.
주 5일 40시간으로 바꿀 때 예. 또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간도 많이 7년에 걸렸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연장하도록 하게 되면은 예. 지금에서는 그 주 44시간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는 아무도 안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주 40시간제이기 때문에 아니. 이제 문제는 여기에서 이제 제일 적용이 안 되는 특례 업종을 갖다가 예. 몇 개로 볼 거냐. 그리고 각종 수당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가 논점이지. 예.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자체는 그건 당연하죠, 사실. 예, 거스를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제가 이게 여쭤본 이유는 예를 들면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 최저임금 올리고요. 노동시간 단축하고 이렇게 되면은 이게 굉장히 힘들어지는 것 아니냐. 그리고 조금 큰 사업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다가 최저임금 올리고 노동시간 단축하고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만들고 또 이 소위 말해서 저 신규 인력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 또 고용 확대하고 이렇게 된다라는 게 이게 네 가지를 한꺼번에 한다라는 게 힘들지 않나 해서 여쭤본 거였거든요. 예, 그게 뭐 쉬운 일은 물론 아닙니다. 예.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만 한다면 문제는 다르지만, 예. 자영업이 그렇지 않아도 자영업은 상당한 우리나라의 자영업은 한계 기업이거든요. 예. 어찌 억지로 버티고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조금이라도 비용 증가 요인이 발생하게 되면은 더 힘들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최저임금 안 올리고 노동시간 단축 안 하는 방향을 해법으로 볼 거냐, 예. 아니면 좀 종합적으로 신용카드 수수료라거나 그다음에 세금이라거나 임대료라거나 그다음에 본사에 납부하는 여러 가지 비용이라거나 예. 이런 것들 좀 종합적으로 경감시켜주는 방향으로 갔느냐. 그래서 이런 데 대해서 좀 지혜를 모아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요. 우원식 원내대표 3대 정치개혁이라는 얘기를 한 모양인데요. 지금 권력기관 개혁 이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한 모양입니다. 지금 근데 정부가 개혁안 내놨는데 어떻게 국회에서 논의가 잘 되고 있나요? 논의가 특히나 이번에 정부가 사법 개혁에 대해서 안을 내놨는데 그걸 개혁하는 위원회가 사법개혁위원회인데. 예.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인데 전혀 가동도 안 되고 있습니다. 이 공수처가 여기에서 이제 또 중요한 부분 아니겠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죠. 근데 공수처 문제, 이거 사실 말이 나온 거는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예. 사실 공수처 얘기 나온 것은 참여정부 때부터니까 지금은 15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다고 봐야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이번엔 될 것 같다고 보세요? 현재로서는 좀 불투명합니다. 왜냐면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까지 거치면서 검찰 등의 준사법기구가 제 역할을 못한 것이 사태를 키웠다라는 게 국민적 인식이고, 예. 그에 따라서 검찰 스스로의 개혁보다는 공수처의 설치를 통한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게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 특히 자유한국당이 완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갖다가 고수하고 있습니다. 사실 법무부까지도 과거와 달리 이 공수처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검찰까지도 수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이 좀 완강하게 반대하는 부분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가 지금 관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18세 이하 선거권 부여 문제인데요. 그죠? 네. 우원식 원내대표뿐만이 아니라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도 이 선거 연령 낮추는 부분에 긍정적이다, 앞장서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거 지금. 네, 아직 예. 자유한국당의 당론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예. 김성태 원내대표가 선거 연령 인하에 관련해서 과거와 다르게 전향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전 크게 환영하고요. 어렵게 물꼬가 트여진 만큼 예. 선거 연령 인하를 포함해서 정치개혁의 핵심 과제들과 관련한 논의가 빠르게 이루어져서 되도록이면 지방선거부터 5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부터 이것이 적용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능할까요? 지방선거부터 하는 게요? 그럼요. 아직 이제까지 보면은 선거 전에 지금 이제 오늘이 2월 1일입니다만은 이 정도 기간이라면은 국회만 결심한다면 각 정당들만 결심한다면은 2월 국회에서 합의를 이뤄내고 이번 선거에 충분한 여유를 갖고 적용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요. 지금 다음 주면은 이제 다음 주 맞죠? 평창올림픽이요. 그죠? 네네. 예, 다음 주면 이제 평창올림픽인데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제재 최고조를 유지하는데 정부는 북한에 경유도 보낼 계획도 세우고 남북훈련, 공동훈련도 강행한다. 평창올림픽을 둘러싼 정부의 여러 결정이 한미동맹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걱정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의견 주시겠습니까? 노회찬 대표님께서는? 예, 저는 남북한의 긴장과 대립이 한반도 한미동맹에 도움이 안 될 수 있다라는 데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고요. 예. 한반도의 평화는 한국과 미국 모두에게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 대화와 교류는 사실 그 겨울에 한강에 얼어먹은 것처럼 이게 건너도 될지 아니면 건너다 빠질지 살얼음일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예. 한 걸음 한 걸음이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에요. 언제 또 다시 경색될지 모르는 그런 아주 그 조마조마한 상황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안철수 대표와 같은 그런 지도자가 그게 말을 좀 함부로 안 하길 바랍니다. 한반도의 평화가 모두에게 좋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좋은지 북핵 폐기와 관련해서 어떻게 좋은지 좀 설명해 주시죠. 이번 북한의 그 평창올림픽 참가로 한반도의 평화가 왔다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예.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이런 대화의 물꼬를 터서 평화의 가능성을 높여나가는 그런 것은 굉장히 필요하다 보고 그것은 이 대한민국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미국도 한반도에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 돼야 미국에게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겠지만.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한미동맹은 사실 북한이 그 남쪽으로 쳐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한미동맹이거든요. 예. 그럼 그런 전쟁의 가능성이 적어지면 한미동맹이 사실 더 강고해지고 더 좋은 거죠. 한미 양국에게 더 바람직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 합동공연 취소뿐만이 아니고 현송월이 내려왔을 때도 그렇고요. 북한의 일방적인 결정에 우리 정부가 지나치게 끌려가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저는 뭐 끌려간다고 보이지는 않는데요. 예. 다만 이제 이런 양국의 그 논의가 공식적으로 합의된 바가 일방적으로 사정 설명 없이 취소 통보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거나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건 이해가 아니라고 보고요. 상호의 어떤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대화가 이어져 가야 한다는 점에서도 걱정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예. 그만큼 어찌 보면은 남북 간에 그 서로 완전히 믿지 않는 상태에서 또 완전히 소통이 안 되는 상태에서 일이 진행되고 있는 측면 그 수준이라고도 보여지고요. 우리도 뭐 개성에서 철수할 때 그냥 철수했습니까? 뭐 미리 충분히 얘기하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거하고 비교할 바는 물론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런 점에서 저는 북한에게 엄중하게 문제 제기할 건 이번에 유감 표명했는데 문제 제기하고 북한도 태도를 좀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러면은 저 2월 8일 날 어제 보도된 바에 따르면 ICBM 수기가 등장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그 열병식 하는 건 어떻게 보세요? 우리 가만히 있어도 되나요? 그냥 이건 뭐 원래 하는 거니까 이렇게. 근데 사실 작년까지는 열병식을 4월 15일 날 했거든요. 예. 그쪽 내부에서 무슨 사정으로 그렇게 바꿨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논리적으로 따지면 그게 북한 내부 행사이기 때문에 예. 내부 행사고 미사일 실험하고 핵 실험하고 그 비교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모처럼 찾아온 평화 무드를 좀 살려내기 위해서도 북한도 좀 자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혹시 노회찬 원내대표께서 직접 후보로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해 주시겠습니까? 예, 뭐 당내에서 좀 신중하게 논의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럴 의사가 지금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없는데 당에서는 어디로 나가라고 그래요? 서울시장이요? 그 당에서 지금 구체적인 요구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예. 근데 이런 얘기가 자꾸 나와가지고. 우리가 적은 자원으로 많은 일을 해야 되는 여건에서. 예. 나오는 어떤 그런 좀 어려움의 호소이기도 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노회찬 대표님께서는 별 생각이 없으시다. 이 말씀이시군요. 예, 제가 지금 지역구가 또 창원인데. 예. 서울에서 출마를 한다는 것도 좀
지역구 주민들에 대한 예의도 아닌 것 같고요. 예.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좋은 후보를 저들 발굴해내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어제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보유세 인상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강남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여당이 반드시 강남 집값 잡아내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건데요. 진짜 뾰족한 수가 있을까요?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전 원내대표 전화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지금 전화 상태가 별로 좋지가 않은데요. 자, 우 대표님. 예, 저희가 전화를 다시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이 강남 집값 문제, 지금 여당에서 특히 신경을 쓰는 이유가, 이 강남 집값의 시장은 좀 정부의 의지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요. 자, 여태까지 사실 지금에 있어서 이 부동산 정책 과연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일부 전문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장이라는 것은 맞서는 존재가 아니라 달래는 존재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에 있어서 이 부동산 특히 강남 집값을 잡는 것은 시장에 맞서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맞서는 정책일까요? 아니면 달래는 정책일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자, 아직 전화가 잘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글쎄 이게 지금 지하로 들어가서 그런지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집값 문제 사실 조금 전에 우연치 않게 그런 광고도 여러분 들으셨습니다만 이 집이라는 거 있죠. 집이라는 거 어려울 때 가고 싶은 존재, 쉬고 싶은, 그래서 그곳에서 쉬고 싶은 존재가 바로 집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조금 좀 얘기가 의미가 달라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계속 아마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것 같은데요. 어제 저희가 잠시 그 경제 시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강남 집값은 작고 오히려 집값이 떨어진 지역은 위축 지역이라 그래서 금융 혜택을 비롯한 다양한 혜택을 주면서 올려보겠다. 지금 이런 것이 정부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최소한도 정부가 이런 측면에서는 생각을 잘해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죠. 그게 뭐냐면 시장을 좀 잘 좀 달랬으면 좋겠다. 이게 막 꺾으려고 하고 막 이러는 것보다. 그래서 어쨌든 이 강남 부동산 집값도 연착륙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입장을 듣기 위해서 우상호 대표와 연결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전화 연결이 지금 전화 연결이 됐다고 합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전 원내대표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혼났어요. 전화가 안 돼가지고. 전화가 갑자기 목통이 돼가지고. 네, 글쎄 말이에요. 예. 이거 참. 아니, 근데 이 강남 집값 제가 쭉 얘기를 했는데. 네네네. 그 우리 우 대표께서도 서울시장 출마 선언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네. 서울시장의 가장 주된 임무가 집값 잡는 것도 하나겠죠. 그죠? 예? 가장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죠. 그죠? 네. 근데 이게 사실 제가 지금 우 대표님 전화 연결 안 됐을 때 제가 얘기한 부분이 뭐냐면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이 시장에 대항을 해서 시장과 싸워서 시장을 이기려고 하는 것보다는 시장을 달래야 한다라는 얘기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긴 한데요. 예. 사실은 그 투기적 수요 문제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투기적 수요는 사실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죠. 가령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수요 공급이 이루어지는 것은 정상적인 시장인데, 말하자면 집을 이제 사서 그것을 재테크로 활용하려고 계속 여러 채를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시장은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규제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은
근데 어쨌든 지금 열심히 규제를 하잖아요, 우리 정부가. 네네. 근데 이게 강남 집값은 올라요. 이거 왜 그렇다고 보세요? 제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작년에 파리 종합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발표는 작년 8월에 났지만. 예. 실제 유예 기간을 뒀기 때문에 시행은 올해 1월부터 또 DTI 규제는 어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실제 8월 달에 발표한 대책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은 이제 얼마 되지 않았죠. 두 번째로 제가 박원순 시장 정책을 비판도 했습니다만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초과이익 환수제 때문에 작년에 집중적으로 강남 4구에 그 재건축 아파트들이 허가가 났어요. 이게 38군데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 서대문구만 하더라도 한 두세 군데만 재건축을 허가해줘도 집값이 막 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집값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뛰고 있는데 되게 재건축 아파트 중심으로 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서울시장은 이런 재건축 허가해주더라도 좀 순차적으로 나누어서 천천히 간격을 두고 허가해줄 필요가 있겠고요. 정부의 파리 종합대책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이제 앞으로 한 1, 2개월 후에 더 반응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난 연말 연초를 중심으로 뛰었던 여러 가지 그 수요들 그것 때문에 오는 집값 급등은 좀 진정세를 보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한꺼번에 서울시가 재건축을 승인해줬다고 보세요? 아니 올해 선거가 있으니까 선거 때문에 각 지역에서 구청장들이 아마 선거를 앞두고 그 엄청나게 재건축 민원들이 들어오니까 빨리 해달라고 졸랐겠죠. 초과이익 환수제에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서. 네. 그게 박원순 시장의 선거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세요? 강남에서는 좀 도움이 되시겠죠. 그러나 이 집값 급등의 책임이 본인 박 시장님에게도 일부 있다고 국민들이 알게 되면 사실은 전체적으로는 도움이 안 되시는 거죠.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요, 이 국민의당하고 민주당 문제 좀 여쭤볼게요. 네. 우상호 전 대표께서는 국민의당하고 민주당이 함께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그죠? 네네. 근데 국민의당하고 정작 지금 합하는 게 바른정당이고요, 그죠? 아니 죄송합니다. 이게 뭐 제가 비난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아니요. 저도 웃음이 났어요. 네. 근데 국민의당의 이 잔류가 아니라 그 통합 반대파 있죠. 민주평화당 만드신 분들이요. 네네. 이분들하고는 저는 더불어민주당하고 좀 합해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지방선거 전에는 거의 불가능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선거가 시작됐기 때문에 지방선거 전에는 좀 어렵다고 보고 지방선거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지방선거 결과를 보고 다음 당대표가 아마 이 문제에 대한 이제 그 당내 여론을 수렴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봅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민주평화당 뭐 상당히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움이 많고 뭐 지지율 면에서도 그렇게 막 그 컨벤션 이펙트도 받는 것 같지도 않고 자 그런데 이게 호남에 기반한 정당이란 말이에요. 민주평화당이 그러면은 더불어민주당하고 결국 호남에서 이제 경쟁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합니까 지방선거에서? 저는 지금 이제 바른정당, 국민의당 통합한 그 통합정당도 이 통합 과정이 원만치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은 통합이라고 말하기에는 분당이 더 크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 주변에서 그 통합의 시너지 효과가 크지 않을 것 같고요. 또 따로 나온 이제 민주평화당도 워낙 당세가 이제 작아지니까 뭐 일부 지역에서 특정 인물의 경쟁력 때문에 당선되는 지역이 있을지는 몰라도 두 당 전부 전국적으로 의미가 있는 지방선거에 성과를 내기는 좀 불가능한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과를 내기가 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후보를 내기가 두 당 다 어렵거든요. 자 그리고요 그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요새 흔들리고 있다 이런 분석이 많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게 왜 흔들리느냐? 2030 세대 젊은 층의 지지율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 분석에 일단 동의하십니까? 데이터를 보더라도 특히 20대, 30대 초반에서 일부 지지 철회 의사들이 좀 나타났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이 올림픽, 평창 올림픽, 그리고 단일팀 문제, 또 몇 개의 정책 혼선들을 보면서 아마 이 정권의 태도에 약간 부분적으로 실망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설득과 공감이라는 그런 화두를 던지셨고 어제 또 이낙연 총리도 국민들에게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조금 오만하게 보였나 보다. 또 국민을 설득하기보다는 끌고 가려는 태도로 보였나 보다. 이런 반성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런 진정성이 다시 전달되면 일시적으로 좀 지지 철회했던 20, 30대도 다시 또 돌아오지 않겠냐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론 올림픽에 있어서의 공정성 문제 젊은 층들이 네. 문제 제기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우 대표님께서 한 가지 비트코인 문제 같은 경우도 사실 네. 좀 빠져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악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이게 뭐 설득이 아니라 끌고 가려고 했다. 그래서 설득만 하면 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문제들이?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인사가 좀 오래 걸려서 본격적인 정책들이 관철되는 것이 이제 올해부터인데, 저는 우리 국민들이 보통 새로운 정부의 정책이 시행돼서 평가하는 데까지 한 1년 6개월 정도는 기다려 주신다고 보거든요. 예. 지금은 어떤 특정 정책이 실패해서 그것에 대해서 실망했다. 이렇게 어떤 정책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정책 시행 과정의 초기 시행 과정에서의 혼선과 엇박자 그리고 그런 문제들에 대한 좀 정부 당국자들의 태도 이런 것들에서 이건 우리 기대랑 좀 다른데 이런 그 어떤 일부 실망증이 생긴 거라고 보고 있죠. 그 1년 6개월 지금 대표님께서 기다려준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 기다려준다는 의미는 뭐예요? 일단 관망하면서 보는 거죠. 기대는 기대대로 하면서. 과거의 이명박 정권, 지지율은 하지만 굉장히 1년 6개월 정도면 흔들리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과거 정권은. 그러니까 이제 그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기준인데요. 과거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도 보면 예. 어떤 아주 큰 실수가 있지 않는 한은 총체적으로 정책이 시행돼서 좀 지켜보자. 그래서 좀 아직은 좀 시간 초기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서 지켜주는 예. 기간이 보통 1년 6개월 정도 걸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1년 6개월 정도는 이렇게 지켜보다가 종합평가를 하실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지금은 아직은 실망보다는 기대가 많다고 봅니다. 예. 자, 그리고 평창 올림픽 아까 잠깐 말씀하셔서 여쭤보는데 네. 북한이 올림픽 앞두고 판을 흔들어 보겠다는 전략으로서 금강산 합동 공연도 취소하고 현송오리 일정도 지 멋대로 하고 이런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정부의 대응 지금 우상호 대표님도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만 이게 북한이 우리 정부가 강경하게 못 나올 거란 걸 알고서 자꾸 이렇게 하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 저는 좀 판단이 다릅니다. 예. 현송월의 방남을 하루 연기했다거나 또 문화행사 취소는 제가 적어도 외통일을 해봤고 예. 남북 문제 연구를 쭉 해왔던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이 문제를 대하는 북쪽의 태도를 볼 때 이것은 북한 내부 문제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고도의 대남 전략이 일환이다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만약에 남쪽을 흔들어 보려고 하는 행위라면 저는 아마 마식령 스키 합동훈련도 취소했을 겁니다. 그리고 평창 올림픽만 참여를 하는 식으로. 근데 네. 문화행사, 주로 문화와 관련된 것에서 여러 혼선이 생기는 걸 보면 이거는 북한 내부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예. 남쪽의 언론의 보도 때문에 취소한다 이렇게 명분을 내세웠는데요. 예. 그 남쪽의 언론 보도는 어제 오늘 있었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예. 이번에 특별히 문제 삼을 문제는 아니었다고 보고 그래서 핑계는 그걸 대지만 제가 볼 땐 내부 문제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전 원내대표였습니다. 예, 제가 오늘 목이 좀 안 좋아서 계속 기침이 좀 나옵니다.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에 여기서 줄이고요.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